이건 네 수준에 딱 맞는 물건이야. 이거나 들고 나가.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구청 민원실 3층 이혼 조정실 앞 복도는 여전히 붐볐다. 회의용 의자에 앉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부부였고 나머지는 변호사거나 대기 중인 가족들이었다. 하지만 민서는 혼자였다. 손에 쥐어진 건 낡은 베개 하나. 그것이 11년의 결혼 생활의 마지막이었다. 재산 분할도 없었고 양육권도 없었고 위자료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모든 게 정리된 판결문은 단 몇 장 종이에 불과했고 그걸 들고 나오는 순간 남편 주한은 아무 감정도 없이 베개를 툭 던졌다. 그리고 그녀는 그걸 받아든 채 아무 말도 못하고 건물을 나왔다.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토록 싸늘할 줄은 몰랐다. 적어도 함께 살아온 시간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는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마저도 없었다. 마지막 순간까지 민서는 이름조차 불리지 않았다. 그는 당신이라는 말조차 쓰지 않았다. 그저 그 여자였고 짐이나 챙기라는 무표정한 말투 속에서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기분이었다. 결혼 생활은 화려하게 시작되지 않았다. 민서는 충청북도 단양에서 자란 평범한 시골 소녀였다. 부모님은 자영업을 하셨고 집안은 부유하지 않았지만 따뜻했다. 경영학을 전공하고 서울로 올라와 자취방에서 고시원, 그 후에는 작은 원룸을 전전하며 회계사무소에서 일했다. 그곳에서 주한을 만났다. 그는 건설회사 대표의 아들이었고 회사에 잠깐 들렀다 우연히 그녀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전화 업무로 그 다음엔 회계보고서를 검토하면서 몇 번 마주쳤다. 말수가 적고 깔끔했던 그는 점차 민서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고 어느 날 불쑥 커피를 사왔다. 그렇게 둘은 연애를 시작했고 3년쯤 지났을 무렵 민서는 임신했다. 주한은 말없이 앉아있다가 결혼하자고 했다. 그 말 한마디에 민서는 울었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렸고 주한의 집에 처음 갔던 날 그의 어머니는 민서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더니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다. 그게 유일한 대화였다. 결혼식은 급하게 치러졌고 웨딩 촬영도 없었으며 신혼여행도 가지 않았다. 모든 것이 형식적이고 빠르게 끝났다.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마치 무언가 잘못된 선택이라도 한 사람처럼 대했고 민서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감내했다. 결혼 후 시부모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다는 분위기 속에서 민서는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아파트에 들어갔다. 아파트는 넓었지만 공기에는 언제나 냉기가 돌았다. 시어머니는 그녀가 하는 모든 집안일에 불만이 많았고 시골 냄새가 난다는 말도 서슴지 않았다. 시누이는 아예 민서를 무시했다. 그녀는 둘째를 임신한 상태에서도 새벽까지 음식 준비를 했고 육아와 집안일을 병행했다. 남편 주한은 퇴근이 늦었고 예전만큼 다정하지 않았다. 그래도 민서는 그가 유일한 내 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믿음은 오래가지 않았다. 주한은 점점 말이 줄었고 어느 날부턴가는 사소한 일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아이가 울면 왜 애 하나도 제대로 못 보냐고 했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도대체 이게 사람 밥이냐고 했다. 민서는 참았다. 아이들 때문이었다. 둘 다 아직 너무 어렸다. 첫째 유나는 초등학교에 막 들어갔고 둘째 준호는 유치원생이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저 이 악물고 견뎠다. 언제부턴가 주한은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이혼이라는 말은 드디어 현실이 되었다. 변호사는 이혼 조정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서류를 준비해줬다. 주한은 아이들을 키우겠다고 했다. 경제력 있는 아들이라는 점, 학군 좋은 곳에서 안정된 생활이 가능하다는 점이 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었다. 민서는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했다. 무직 상태였고 별다른 재산도 없었다. 육아 기록도 거의 없었다. 법은 냉정했다. 영유권은 남편에게 돌아갔고 그녀는 빈손으로 나왔다. 집에 돌아가는 택시 안 민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도착하자마자 아파트 입구에서 짐을 챙겼고 시어머니는 문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다. 주한은 거실에서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주한은 낡은 베개 하나를 던졌다.
이거 네가 쓰던 거지? 남기고 가지 마. 베개는 11년 전 둘이 함께 신혼집에 들어갈 때 샀던 것이다. 아이를 안고 누웠던 그남들, 싸우고 등을 돌린 채 잠들었던 날들, 모든 감정에 담겨있는 물건이었다. 그러나 그에게는 그냥 처리해야 할 짐에 불과했다. 민서는 그걸 들고 아파트를 나섰다. 아무도 배웅하지 않았고 아무도 눈을 맞추지 않았다. 그 베개 하나만 남긴 채 그녀는 11년을 뒤로 하고 혼자가 되었다. 인천 외곽의 반지하 원룸은 한 달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였다. 방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공간은 낡은 침대와 작은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다.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고 화장실은 샤워기와 변기가 붙어 있는 구조였다. 민서는 더 이상 고를 여유가 없었다. 가진 돈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부모님께는 연락하지 않았다.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도 없었다. 서울이든 인천이든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베개는 그대로 침대 위에 두었다.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버릴 수 없었다. 혼자 된 첫날 밤, 민서는 그 베개를 안고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이 되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시간은 04시 17분. 창문 너머 어둠은 짙었고 마음속 허전함은 더 짙었다. 눈을 감으면 자꾸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유나가 아침마다 매던 머리끈, 준호가 좋아하던 자동차 장난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자책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목소리, 익숙했던 삶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된 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베개에서 묻어나오는 향수 냄새가 어렴풋이 남편의 그림자를 떠올리게 했지만 곧 이불을 덮고 등을 돌렸다. 감정이 밀려오면 무너질 것 같았다. 울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력서는 구겨진 파일에 담겨 있었다. 회계 자격증도 오래된 사본뿐이었다.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지냈던 탓에 이력서의 공백 기간은 길었다. 37살의 여성을 뽑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 특히 신입을 원하는 곳은 대부분 20대 후반을 기준으로 했다. 그날 하루만 해도 5군데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말은 죄송합니다. 연령대가 좀... 이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불쌍해 보일까봐 두려웠다. 자존심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손가락에 묻은 소스를 휴지로 닦으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씩 꺼내지고 있었다. 결혼 생활이 실패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내 선택이 틀렸던 걸까? 해질 무렵 작은 봉제 공장에서 보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마침 한 면이 그만둔 상태라며 당장 내일부터 나오면 된다는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제 일은 처음이었다. 기계 다루는 법도 몰랐고 라벨 붙이는 작업조차 손이 서툴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일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마련해야 했다. 계약서는 없었고 하루 일당은 4만 원이었다. 점심은 제공되지만 야근 수당은 없다고 했다. 민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밤 그녀는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하루 만에 물집이 생겼고 손끝은 퉁퉁 부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만은 조용했다. 힘들었지만 버텼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앉아 다시 베개를 안았다. 베개의 한쪽 모서리가 얇게 찢어져 있었다. 언젠가부터 실밥이 터진 줄도 모르고 계속 사용해왔던 것 같았다. 그 틈새를 천천히 살펴보다가 민서는 문득 이상한 감촉을 느꼈다. 안에 뭔가 들어있었다. 솜이나 천 조각이 아니었다. 딱딱한 플라스틱 느낌이었다. 베개를 살짝 눌러보았다. 정확히 중간쯤에서 무언가 고정된 듯한 감촉이 느껴졌다. 베개 커버의 지퍼를 열고 안쪽을 더듬단 민서의 손에 검은색 카드 하나가 잡혔다.
은행 로고가 박힌 무기명 체크카드. 그리고 카드 뒷면에는 접착 테이프로 붙은 작은 메모가 있었다. 비밀번호는 네 생일. 민서는 그 종이를 한참 들여다보았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가라앉혔다. 무슨 의미인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이런 걸 남겼을까? 그는 이미 자신을 쫓아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다음 날 민서는 근처 ATM으로 향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혹시 예금이 남아있다면 정리해서 돌려주려고 했다. 기계 앞에 서서 숫자를 눌렀다. 4자리 비밀번호. 그녀의 생일. 0610. 화면이 전환되며 잔액 조회가 시작되었다. 곧바로 화면에 숫자가 떴다. 1000, 000, 눈을 의심했다. 다시 확인해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다. 주안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카드 확인했어. 이 돈 무슨 의미야? 답장은 짧았다. 보상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좀 더 길었다. 11년 동안 고생했지. 내가 변하지 못했어.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았다. 돌려줄 필요 없어. 다시는 연락하지 않을게.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돈은 충분했다. 하지만 그 돈이 가진 무게가 그녀를 짓눌렀다. 감정이 없이 쫓겨나온 자신에게 이제 와서 금액으로 사과를 건넨다는 건 그동안의 고통을 가격으로 매긴다는 것 같았다. 가슴이 아팠고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시작점을 삼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외면해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아무도 대신 정해주지 않는 삶.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민서는 조용히 베개 옆에 카드를 두었다. 내일은 다시 공장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보기로 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천 외곽의 반지하 원룸은 한 달 보증금 100만 원, 월세 30만 원짜리였다. 방이라고 하기에도 민망한 공간엔 낡은 침대와 작은 선풍기 하나가 전부였다. 싱크대는 녹이 슬어 있었고 화장실은 샤워기와 변기가 붙어있는 구조였다. 민서는 더 이상 고를 여유가 없었다. 가진 돈은 손에 꼽을 정도였고 주변에 도와줄 사람도 없었다. 부모님께는 연락하지 않았다.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도 없었다. 서울이든 인천이든 어딘가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다. 베개는 그대로 침대 위에 두었다. 낡았지만 이상하게도 버릴 수 없었다. 혼자 된 첫날 밤 민서는 그 베개를 안고 누웠다. 잠은 오지 않았다.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결국 새벽이 되었다. 핸드폰 화면에 뜬 시간은 4시 17분. 창문 너머 어둠은 짙었고 마음속 허전함은 더 짙었다. 눈을 감으면 작곡 아이들 얼굴이 떠올랐다. 유나가 아침마다 매던 머리끈, 준우가 좋아하던 자동차 장난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졌다. 그녀는 자책하지 않았다. 억울하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마음 한구석이 텅 비어버린 느낌이었다. 익숙한 공간, 익숙한 목소리, 익숙했던 삶이 이제는 남의 것이 된 현실이 선명하게 다가왔다. 베개에서 묻어나오는 향수 냄새가 어렴풋이 남편의 그림자를 떠오르게 했지만 곧 이불을 덮고 등을 돌렸다. 감정이 밀려오면 무너질 것 같았다. 울지 않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구직 사이트를 뒤지기 시작했다. 이력서는 구겨진 파일에 담겨 있었다. 회계 자격증도 오래된 사본뿐이었다. 오랜 시간 전업주부로 지냈던 탓에 이력서의 공백 기간은 길었다. 37살의 여성을 뽑는 회사는 많지 않았다. 특히 신입을 원하는 곳은 대부분 20대 후반을 기준으로 했다. 그날 하루만 해도 5군데 문을 두드렸지만 돌아오는 말은 죄송합니다. 연령대가 좀... 이었다. 점심은 편의점 도시락으로 때웠다.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이 지금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불쌍해 보일까봐 두려웠다. 자존심이라는 단어조차 낯설게 느껴졌다.
손가락에 묻은 소스를 휴지로 닦으면서 마음속에서 무언가 하나씩 꺼내지고 있었다. 결혼 생활이 실패였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면 그냥 내 선택이 틀렸던 걸까? 해질 무렵 작은 봉제 공장에서 보조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다. 마침 한 명이 그만둔 상태라며 당장 내일부터 나오면 된다는 말에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봉제 일은 처음이었다. 기계 다루는 법도 몰랐고 라벨 붙이는 작업조차 손이 서툴렀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는 없었다. 하루라도 빨리 일해서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마련해야 했다. 계약서는 없었고 하루 일당은 4만 원이었다. 점심은 제공되지만 야근 수당은 없다고 했다. 민서는 조건을 따지지 않았다.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생각뿐이었다. 집에 돌아온 밤 그녀는 손바닥을 바라보았다. 하루 만에 물집이 생겼고 손끝은 퉁퉁 부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마음만은 조용했다. 힘들었지만 버텼다는 생각이 들었다. 침대에 앉아 다시 베개를 안았다. 베개 한쪽 모서리가 얕게 찢어져 있었다. 언젠가부터 실밥이 터진 줄도 모르고 계속 사용해왔던 것 같았다. 그 틈새를 천천히 살펴보다가 민서는 문득 이상한 감촉을 느꼈다. 안에 뭔가 들어있었다. 솜이나 천 조각이 아니었다. 딱딱한 플라스틱 느낌이었다. 베개를 살짝 눌러보았다. 정확히 중간쯤에서 무언가 고정된 듯한 촉감이 느껴졌다. 베개 커버의 지퍼를 열고 안쪽을 더듬던 민서의 손에 검은색 카드 하나가 잡혔다. 은행 로고가 박힌 무기명 체크카드. 그리고 카드 뒷면에는 접착 테이프로 붙은 작은 메모가 있었다. 비밀번호는 네 생일. 민서는 그 종이를 한삼 들여다보았다. 손이 떨렸지만 억지로 가라앉혔다. 무슨 의미인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왜 이런 걸 남겼을까? 그는 이미 자신을 내쫓았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근처 ATM고로 향했다. 다른 생각은 하지 않았다. 혹시 예금이 남아있다면 정리해서 돌려주려고 했다. 기계 앞에 서서 숫자를 눌렀다. 내 자리 비밀번호. 그녀의 생일 5060. 화면이 전환되며 잔액 조회가 시작되었다. 곧바로 화면에 숫자가 떴다. 1억 원이었다. 눈을 의심했다. 다시 확인해도 그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1,000만 원도 아니고 1억 원. 갑자기 귀가 먹먹해졌다. 주한의 번호로 문자를 보냈다. 카드 확인했어. 이 돈 무슨 의미야? 답장은 짧았다. 보상이다. 두 번째 메시지는 좀 더 길었다. 11년 동안 고생했지. 내가 변하지 못했어.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늦었지만 이 정도는 해줘야 할 것 같았다. 돌려줄 필요 없어. 다시는 연락 안 할게. 민서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혼란스러웠다. 돈은 충분했지만 그 돈이 가진 무게가 그녀를 눈질렀다. 감정도 없이 쫓겨나온 자신에게 이제 와서 금액으로 사과를 건넨다는 건 그동안의 고통을 가격으로 매긴다는 것 같았다. 가슴이 아팠다. 그리고 동시에 생각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할까? 시작점으로 삼을 수 있을까? 아니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외면해야 할까? 답은 아직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무엇이든 선택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아무도 대신 정해주지 않는 삶.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 민서는 조용히 베개 옆에 카드를 두었다. 내일은 다시 공장에 갈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생각해 보기로 했다.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날 이후 민서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났다. 공장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바로 손을 씻고 반죽부터 시작했다. 처음엔 손이 따라주지 않아 쿠키 모양도 엉망이고 케이크는 가운데가 꺼지기 일쑤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치지 않았다. 피곤함보다는 살아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내가 무얼 하고 있다는 확신이 하루를 버티게 했다. 작은 오븐에서 나오는 쿠키 10개를 정성껏 포장했다. 이름도 없는 과자였지만 공장 동료들이 하나둘씩 사 먹기 시작했다. 하루 일당에 5천 원 정도가 더해졌을 뿐이었지만 민서는 그것이 무척 컸다. 그 돈으로 밀가루와 계란을 다시 사고 조금 더 질 좋은 버터를 사게 됐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자 그녀의 수첩에는 주문 수량과 반응, 재료비가 빼곡히 적혔다. 그러던 어느 날 공장 사장이 조용히 불렀다. 요즘 일이 좀 많아서 그러는데 정직원으로 전환할 생각 있나? 민서는 단번에 고개를 저었다. 공장 일이 싫어서가 아니었다. 그 일을 계속하면 자신이 진짜 하고 싶은 걸 할 시간이 사라질 것 같았다. 쿠키를 만들고 그 맛을 본 누군가가 맛있다고 말해주는 그 순간이 지금 민서의 삶에서 가장 유의미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마침내 ATM에서 카드를 꺼냈다. 처음으로 1,000만 원을 인출했다.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보며 잠시 멍해졌지만 마음이 흔들리지는 않았다. 이번엔 확신이 있었다. 이 돈은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쌓아 올리는 데 쓰일 것이다. 민서는 바로 근처 상가에 위치한 반지하 작은 공간을 계약했다. 6평 남짓한 곳이었고 새도 저렴했다. 반죽 공간과 간이 오븐, 작은 냉장고만 들어가면 충분했다. 마음 제과라는 이름을 붙였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다. 다만 지금의 삶을 바꾼 것이 단단한 의지가 아니라 조용한 마음이었기 때문이다. 간판도 만들지 않았다. SNS에만 작은 계정을 열었다. 수제 쿠키, 정직하게 만듭니다. 하루 30세트 한정. 그 한 줄이 전부였다. 첫날은 3세트가 팔렸다. 그중 2개는 공장 동료들이었다. 나머지 하나는 근처 초등학교 교사라는 사람이었다. 아이들 간식으로 주려고요. 민서는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적어 보냈다. 손편지보 넣었다. 둘째 날엔 5세트, 셋째 날엔 8세트. 그렇게 조금씩 주문이 늘어갔다. 민서는 매일 쿠키를 굽고 포장하고 직접 배달도 했다. 오후에는 다시 공장에 가 일을 했다. 수면 시간은 줄었지만 이상하게도 피로는 없었다. 삶이 방향을 갖기 시작했다는 감각이 모든 것을 견디게 해줬다. 그리고 어느 날 그 일이 일어났다. 주말 장터에 부스를 내기로 했던 날이었다. 작은 테이블 하나에 쿠키와 머핀, 파운드 케이크를 진열했다.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지만 한 여자아이가 다가와 "이거 엄마가 만든 거예요?" 라고 물었다. 그 순간 민서는 숨이 멎은 듯했다. 고개를 들자 익숙한 얼굴이 보였다. 노란 원피스를 입은 유나였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있었다. 두 사람 모두 민서를 보고 멈춰섰다. 유나는 그대로 있었다. 눈을 깜빡이며 민서를 바라보았다. 몇 초간의 정적. 민서는 말을 걸지 않았다. 하지만 유나가 먼저 말했다. "엄마, 맞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민서는 작은 종이봉투 하나를 내밀었다. "먹어볼래?"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말했다. "할머니는 엄마한테 말하지 말랬는데 나 그냥 보고 싶었어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없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갔다. 민서는 자리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종일 굳게 닫혀있던 무언가가 스르르 열리는 기분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처음으로 노트에 유나의 이름을 썼다.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었다. "다시 만날 수 있다면 엄마로서 떳떳하게 서고 싶다. 오늘이 그 시작이다." 이틀 후 민서는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갔다. 이혼 당시 포기했던 양육권을 다시 신청하기 위해서였다.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경제력 차이가 있고 당시 자발적으로 양육권을 넘긴 기록이 있으니 쉽진 않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조건은 알지만 시도는 해보겠습니다. 그날부터 민서는 모든 걸 기록하기 시작했다. 수입, 지출, 아이와의 연락 시도, 판매 실적, 고객 피드백. 그리고 매일 밤 하나씩 빼먹지 않고 유나에게 편지를 썼다. 보내지는 않지만 언젠가 보여줄 그날을 위해. 며칠 후 온라인에 마음 제과의 후기가 하나 올라왔다. "작은 가게인데 정성이 가득해요. 아이 간식으로 딱입니다." 짧은 글이었지만 주문량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택배 요청도 들어왔고 도매 제안도 받았다. 민서는 잠시 고민했지만 모두 거절했다. 지금은 더 키우는 것보다 지키는 게 우선이었다. 그날 밤 민서는 베개잇에서 카드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지금까지 단 한 번, 5분 계약금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 아직 9,800만 원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돈, 그냥 남겨두는 게 아니라
아이를 위해 쓰자. 내 자존심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선택. 그녀는 통장 하나를 새로 만들었다. 유나 미래 계좌. 처음으로 카드에서 500만 원을 이체했다. 아이의 미래를 위한 시작이었다. 마침내 민서는 돈이 주는 의미를 스스로 정의할 수 있게 되었다. 주한이 준 카드가 이제는 과거의 잔재가 아니라 앞으로의 희망을 뒷받침하는 자원으로 바뀌었다. 민서는 조용히 앉아 노트를 펼쳤다. 유나에게 쓰는 편지 한 줄. 이제야 조금 엄마가 되어가는 것 같아. 유나를 다시 만난 후 민서는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다. 눈을 감으면 아이의 목소리가 떠올랐다. 엄마 맞죠?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한 곳을 파고들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 순간을 떠올렸다. 아이의 표정, 손에 들린 쿠키 봉투, 돌아서는 뒷모습. 감정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설렘과 그리움, 그리고 깊은 죄책감. 그날 이후 민서는 메일 도트에 아이의 이름을 썼다. 유나. 세 글자가 하루의 시작이자 끝이었다. 쿠키를 굽는 손은 더 바빠졌고 주문량도 늘어났지만 마음은 늘 같은 자리에 멈춰 있었다. 아이가 보고 싶었다. 단순한 그리움이 아니라 책임감이었다. 예전엔 자신이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느꼈다. 그래서 뒤돌아섰고, 그래서 아무것도 주장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가게가 생겼고 수입도 생겼다. 혼자 서 있을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더 이상 숨어있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 주 금요일, 민서는 다시 법률사무소를 찾았다. 변호사에게 양육권 재심 청구를 위한 자료들을 제출했다. 사업자 등록증, 소득명세서, 월별 매출표, 임대차 계약서, 그리고 아이를 만났던 날의 목격자 진술까지. 사진도 있었다. 유나가 쿠키를 들고 환하게 웃는 사진. 주변 고객 중 한 명이 찍어서 보내준 것이었다. 민서는 그 사진을 출력해 봉투에 넣었다. 설명하지 않아도 그 표정 하나로 충분하리라 믿었다. 며칠 후 가게로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유나. 봉투 안에는 아이의 손글씨로 쓴 편지와 아이가 그린 그림이 들어있었다. 엄마, 그날 쿠키 너무 맛있었어. 나 그거 또 먹고 싶어. 근데 할머니가 엄마 얘기하지 말래. 그래도 나 몰래 편지 써. 엄마가 꼭 읽었으면 좋겠어. 나 엄마 많이 보고 싶어. 민서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가슴이 먹먹했다. 아이는 여전히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고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을 혼자 견뎌내고 있었다. 그날 밤 민서는 유나에게 답장을 썼다. 하지만 보내지 않았다. 보낼 수 없었다. 대신 수첩에 날짜를 적었다. 8월 15일 유나에게 편지를 쓴 날. 이제 멈추지 않겠다. 다음 날부터 민서는 매일 편지를 썼다. 아이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 미처 하지 못했던 사과, 그리고 다시 함께하고 싶은 다짐. 한 글자 한 글자 눈으로 새기듯 써내려갔다. 그리고 또 하나의 계획을 세웠다. 양육권 재심 청구 이전에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다. 단지 서류로는 부족했다. 민서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했다. 한 달 뒤 민서는 기존 가게 옆 빈 공간을 임대했다. 벽 하나를 허물고 공간을 넓혔다. 테이블 2개, 작은 의자 4개,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 하나. 이름도 바꿨다. 마음 제과에서 마음 엄마로. 간판 아래에는 작은 문구를 새겼다. 엄마가 만든 빵, 아이를 위한 시간. 정식 오픈 전날 민서는 손수 만든 케이크 하나를 중앙 테이블에 올려놓고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유나에게 또 한 통의 편지를 썼다. 너와 함께 이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어. 그날이 꼭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 며칠 후 민서는 뜻밖의 손님을 맞았다. 시어머니였다. 아무런 예고도 없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다. 짧은 정적이 흘렀고 민서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유나가
자꾸 당신 얘기를 해. 그림도 많이 그리고 밤마다 울기도 하고. 그 말에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시어머니는 조용히 한참을 앉아 있다가 조그맣게 말했다. 나는 당신을 며느리로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유나에게는 당신이 엄마야. 그건 부정할 수 없어. 그 말은 민서에게 처음 듣는 인정이었다. 그 어떤 사과보다 컸다. 시어머니는 아이에 대한 걱정으로 왔고 민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날 대화는 길지 않았지만 마지막 순간 시어머니는 편지 한 통을 놓고 갔다. 당신을 인정한다. 아이를 위해서라면 내 오만함쯤은 내려놓겠다. 너무 늦은 사과지만 진심이다. 민서는 편지를 조용히 읽고 다시 접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다.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겠지만 적어도 이제는 치유를 향해 나아가는 중이라는 확신이 생겼다. 그리고 그 확신은 곧 결심으로 이어졌다. 유나를 다시 품기 위한 여정의 마지막 단계를 밟기로 했다. 법원에 양육권 재심을 공식적으로 청구했다. 담당 판사는 아이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며 별도의 진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며칠 후 유나에게 연락이 왔다. 엄마, 나 판사님 앞에서 말할 수 있어. 엄마랑 같이 있고 싶다고 말할게. 민서는 그날 밤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지만 더 이상 피하지 않기로 했다. 자신은 이제 도망치는 엄마가 아니라 마주하는 엄마였다. 아이를 위해, 자신을 위해. 민서는 손에 쥔 펜으로 노트에 적었다. 다시 시작하는 날, 이제 절대 놓치지 않겠다. 재심 청구가 받아들여진 날,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법원 통지서를 내려놓았다. 정식 심순일은 한 달 뒤로 정해졌고 그 전에 조정 절차와 아이 진술이 예정되어 있었다. 남편 주한 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을 내지 않았고 민서는 그 점이 더 불안했다. 침묵은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의미했다. 그는 지금 어떤 감정일까? 아이를 빼앗긴다고 느낄까? 아니면 이제는 상관없다고 생각할까? 어떤 대답도 예측할 수 없었지만 민서는 준비했다. 모든 서류, 모든 기록, 모든 하루를. 그날부터 민서는 하루도 거르지 않고 가게 매출표를 정리했다. 오전에는 쿠키를 굽고 오후엔 손님을 응대했으며 저녁엔 영상과 사진을 정리해 증거로 남겼다. 유나와의 만남을 담은 장터 영상도 편집해 USB에 저장했다. 아이가 쿠키를 먹고 웃는 장면, 엄마 맞죠? 라고 말하던 목소리. 모두 민서의 기억을 넘어 법정에서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다. SNS를 통해 고객들이 자발적으로 후기를 올렸고 어떤 교사는 학부모 모임 간식으로 단체 조문을 하기도 했다. 민서는 수익을 쫓지 않았다. 대신 매주 정해진 금액을 유나 계좌에 이체했다. 통장에는 유나 이름으로 저축된 금액이 차곡차곡 쌓여갔고 그것이 민서에게는 가장 확실한 자신감이 되었다.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는 날을 준비하는 현실적인 발걸음이었다. 그러던 중 민서는 시청 복지과에서 일하는 한 공무원과 상담할 기회가 생겼다. 아이와의 분리 상황, 주거 환경, 경제 능력 등 여러 질문이 이어졌고 민서는 하나하나 솔직하게 답했다. 복지 담당자는 말을 아끼면서도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다. 아이의 안정성이 중요합니다. 법원도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보죠. 어머니가 계속 이 생활을 유지하신다면 가능성이 없다고는 못하겠습니다. 민서는 그 말을 마음에 새겼다. 하루하루가 증거라는 걸, 지금의 삶이 미래를 바꾼다는 걸 다시 확인했다. 그날 밤 유나에게서 영상통화가 왔다. 아이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나 요즘 밤마다 기도해. 엄마랑 같이 살게 해달라고. 민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 아픔조차 감사했다. 아이가 아직 기다려준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민서는 견딜 수 있었다.
신문 당일 민서는 단정하게 차려입고 법원에 도착했다. 변호사와 간단한 조율을 마친 후 조정실로 들어섰다. 주하는 이미 와 있었다. 정장 차림, 무표정, 익숙한 모습. 그러나 그의 눈엔 예전보다 다소 다른 기색이 느껴졌다. 피로인지 혹은 흔들림인지 알 수 없었다. 양측 변호인이 기본 입장을 낭독한 후 판사는 민서에게 질문했다. 양육권 포기 후 지금까지의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서는 준비해온 말을 또박또박 이어나갔다. 이혼 당시 저는 무직이었고 아이들을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영업자로서 월 평균 수익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저축과 안정된 주거 환경을 갖추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저를 원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주한의 차례였다. 그는 생각보다 담담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고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 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다만 아이가 계속 엄마를 찾고 있고 특히 첫째 유나는 엄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합니다. 저는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에 민서는 눈을 감았다. 어떤 논리보다 강한 동의, 주한이 반대하지 않는 것. 그것만으로도 민서는 이미 반쯤 이긴 싸움이라고 느꼈다. 판사는 아이의 진술을 듣기 위해 별도 절차를 안내했다. 유나는 다음 주 가정법원 전문 상담관과 면담을 진행하게 되었고 아이의 의견은 최종 판결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게 되었다. 민서는 그날 법정을 나서며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아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지켜주겠다고. 그리고 그날 이후로 민서는 매일 밤 유나에게 영상편지를 남겼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사랑해. 하루만 더 버티자. 우리가 함께할 날이 가까워지고 있어. 며칠 후 시어머니가 가게에 찾아왔다. 이전에보다 훨씬 조용한 모습이었다. 테이블에 앉아 민서를 바라보며 꺼낸 말은 단순했다. 유나가 계속 너 얘기만 해.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던 것 같아.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시어머니는 작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잘 되길 바란다. 유나를 위해서라도. 그 말은 민서에게 받은 처음 응원이었다. 비로소 가족이란 단어가 현실로 느껴졌다. 그리고 며칠 뒤 법원에서 최종 신문일 통지가 도착했다. 다음 주 금요일 오전 10시. 민서는 그 날짜를 수첩 첫 장에 굵은 글씨로 적었다. 유나와 함께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날. 암으로 대신 살아줄 수 없는 길 위에서 민서는 묵묵히 걸어가고 있었다. 재판 당일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준비를 마쳤다. 몸은 평온했지만 마음은 긴장으로 가득했다. 이 순간을 위해 버텨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양육권을 포기하던 날의 무력감, 낡은 베개 속 카드에서 느꼈던 혼란, 유나와 마주쳤던 장터의 기억, 손님 한 명 한 명의 응원을 받으며 하루하루 쌓아온 일상의 무게. 그 모든 것이 오늘로 향하고 있었다. 법정에는 판사, 기록관, 양측 변호인, 그리고 민서와 주한이 앉았다. 긴장된 공기 속에서 판사는 간결하게 말을 꺼냈다. 본 사건은 양육관 변경 청구권으로 오늘 신문 후 판결을 내릴 예정입니다. 판사는 민서에게 질문을 시작했다. 어머니로서 지금 아이를 직접 양육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근거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민서는 준비한 내용 중 일부를 간결하게 정리해 말했다. 저는 현재 제과점을 운영하며 매월 일정한 소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와 함께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도 갖추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가 저와 함께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그 바람을 책임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판사는 다시 주한에게 질문했다. 아버지로서 자녀의 거주 변경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은 짧게 숨을 들이켠 뒤 말했다. 이혼 후 제가 두 아이를 양육하며 지내왔고 아이들의 생활이 안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첫째 유나는 엄마를 그리워하고 최근 상담 과정에서도 엄마와 함께 지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혔습니다. 저는 유나의 선택을 존중합니다. 그래서 양육권 변경을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법정안은 잠시 조용해졌다. 민서는 주한을 바라보았다.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서로가 같은 마음이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이가 행복해지는 것, 그것이 결국 두 사람 모두의 목적이었다는 것을. 판사는 곧 결정을 내렸다. 원고의 청고를 일부 인용합니다. 유나에 대해 양육권을 어머니에게 이전하고 둘째 아이는 당분간 아버지와 계속 거주하며 6개월 후 재검토합니다. 양측은 자녀들과의 관계 유지 및 교류에 적극 협조할 것을 명령합니다. 민서는 입술을 꼭 다물었다. 감정이 목 끝까지 올라왔지만 참았다. 이기기 위해 참은 게 아니었다. 아이와 함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전부였기에 그 이상을 표현할 수는 없었다. 유나의 손을 다시 잡을 수 있다는 것, 그 아이가 이제 엄마라는 이름으로 불러줄 수 있다는 것, 민서에겐 그건 삶을 전체에 다시 살아도 아깝지 않은 일이었다. 그날 오후 민서는 유나를 데리러 갔다. 문 앞에서 아이가 먼저 달려나왔다. 엄마, 우리 이제 진짜 같이 사는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아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었다. 아이의 손등이 따뜻했다. 오를 기다려온 온기였다. 집에 도착하자 유나는 방을 이리저리 살피며 신이 났다. 책상 위에 놓인 인형, 벽에 붙여진 이름표, 엄마가 직접 만든 쿠키통. 유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만지며 웃었다. 며칠이 지나고 유나는 새 학교에 적응해 갔다. 처음엔 낯설어 했지만 곧 친구도 생겼고 담임 선생님도 따뜻하게 아이를 맞아주었다. 민서는 매일 아침 유나의 머리를 묶어주고 도시락을 싸며 하루를 시작했다. 밤이 되면 함께 책을 읽고 쿠키를 구우며 하루를 정리했다. 유나는 어느 날 말했다. 엄마, 우리 이렇게 매일 같이 살 수 있는 거 진짜 꿈 같아. 가게는 여전히 바빴다. 유나는 가끔 엄마 옆에서 주문을 도왔다. 포장 스티커를 붙이거나 손님에게 물을 건네주기도 했다. 손님 중 어떤 이는 사장님 딸 참 예쁘네요 라고 말했고 민서는 조용히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야 제대로 엄마라는 이름을 살고 있다는 실감이 났다. 주말이면 유나는 둘째 준호와 영상통화를 했다. 민서는 통화에 끼지 않았다. 다만 옆에서 조용히 아이의 웃음을 지켜보았다. 유나는 동생에게 말했다. 우리도 곧 같이 살 수 있을 거야. 엄마가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거든. 민서는 아이가 하는 말을 메모장에 옮겨 적었다. 함께 살 수 있을 거야. 그것은 희망이자 약속이었다. 어느 저녁 유나가 조용히 물었다. 엄마, 그 베개 아직 있어? 민서는 고개를 끄덕이며 베개를 꺼냈다. 오래된 것이라 수선도 했고 커버도 새로 바꾸었지만 그 형태는 그대로였다. 유나는 그걸 껴안으며 말했다. 이건 나랑 엄마가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것 같아. 민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고 그냥 아이를 바라보았다. 한참이 지나고 아이가 잠든 후 민서는 수첩에 이렇게 적었다. 베개 하나에서 시작된 인생. 그 끝에는 유나가 있었다. 삶은 여전히 조용히 흘러갔다. 민서는 매일 가게를 열고 아이를 챙기며 조용히 하루를 채워나갔다. 거창하지도 눈부시지도 않았지만 그 속에 민서가 있었다. 그리고 유나가 있었다. 한때 상실이라 믿었던 것들이 다시 손에 닿는 현실이 되어 있었다. 민서는 다시는 이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아이가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민서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었기 때문이다. 유나와 함께한 시간이 2달을 넘기면서 민서의 일상은 한층 안정되어 갔다. 아이는 학교 생활에 잘 적응했고 가게 손님들 사이에서는 사장님의 딸이라는 별칭까지 붙었다. 어느새 유나는 오븐 온도를 맞추고 반죽 농도를 보는 일까지 익숙해졌다. 토요일 오후엔 둘이 함께 마카롱을 만들었고 일요일 아침엔 새로운 쿠키 레시피를 시험했다. 민서는 유나에게 자주 물었다. 이건 어때?
아이는 늘 진지하게 대답했고 그 대화들이 민서에겐 하루의 위로이자 가장 확실한 성장의 증거였다. 어느 날 유나가 학교에서 돌아와 말했다. 엄마, 담임 선생님이 부모 참여 수업한다고 했어. 우리 반 아이들 앞에서 엄마가 쿠키 만드는 거 보여주면 좋겠대. 민서는 순간 주저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아이 앞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었다. 행사 당일 민서는 유나 옆에 서서 또렷하게 말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나 엄마입니다. 오늘은 아이들이 직접 구울 수 있는 간단한 쿠키를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들의 박수 소리가 울렸고 유나는 조용히 웃었다. 민서는 그 미소 하나면 충분했다. 그날 밤 민서는 베개 속 카드와 편지를 꺼냈다. 오래전 주한이 남긴 말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보상이다.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민서는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이 돈은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아니야. 이건 우리가 다시 일어선 증거야. 그리고 다음 날 그 카드를 잘라 쓰레기통에 버렸다. 돈은 이미 통장으로 정리해 유나와 준호의 미래 계좌로 분산되어 있었다. 이제 민서에게 그 카드가 할 일은 없었다. 가게는 작지만 점점 단골이 늘었고 동네 아이들은 방과 후 쿠키를 사러 들렀다. 유나는 가끔 계산을 도왔고 어떤 날은 작은 메뉴판을 새로 만들어 가게 입구에 붙였다. 오늘의 추천, 엄마와 딸이 함께 만든 초코칩 쿠키라는 문구가 손글씨로 적혀 있었다. 손님 중 어떤 이는 그 문구를 읽고 눈시울을 붉혔다. 이 집은 쿠키에 마음이 담겨 있네요.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마음이 닿는 일, 그게 진짜 일이라는 걸 이제야 알았다. 계절이 바뀌고 유나의 생일이 다가왔다. 민서는 가게를 하루 쉬고 작은 파티를 준비했다. 친구들 몇 명을 초대했고 유나는 직접 고른 드레스를 입었다. 초를 끄고 소원을 빌며 말했다. 내년 생일에도 그 다음 생일에도 엄마랑 같이 있고 싶어. 민서는 아무 말 없이 아이를 안았다. 모든 힘겨웠던 시간이 떠올랐다. 버티고 견디고 놓지 않던 그 모든 밤들이. 그 순간이 있었기에 지금이 가능했다는 걸 잊지 않았다. 그날 밤 민서는 수첩에 마지막 글을 남겼다. 유나와 함께한 오늘. 내가 살아있음에 감사하다. 내 삶은 실패가 아니었다. 다만 돌아오는 길이 조금 멀었을 뿐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 아래 조그맣게 이렇게 적었다. 사랑은 끝나지 않았다. 단지 형태를 바꾼 채 다시 시작되었을 뿐이다. 몇 주 후 시청에서 연락이 왔다. 작은 제과 사업가로 선정되어 지역 청년들과 함께 일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초대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민서는 흔쾌히 수락했다. 이제는 자신이 받은 응원을 나누어 줄 차례였다. 다시 시작하는 누군가에게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다. 언젠가 누군가의 삶이 자신처럼 무너질 때 그들이 이 가게에 와서 따뜻한 쿠키 하나로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기를 바랬다. 마지막으로 민서는 가게 입구에 새 팻말을 달았다. 마음 엄마, 다시 시작하는 모든 엄마들을 위해. 그 문구를 읽는 이들이 발걸음을 멈췄다. 어떤 이는 조용히 들어와 쿠키 하나를 집어들고 그냥 고개를 숙인 채 계산을 마치고 나갔다. 어떤 젊은 여자는 울먹이며 말했다. 저도 다시 살아보려고요. 민서는 그 말에 아무 대답을 하지 않았다. 다만 쿠키 하나를 더 건넸다. 필요하실 거예요. 삶은 여전히 거칠고 내일도 고단할 수 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 따뜻한 쿠키 하나가 하루를 버티게 한다면 민서의 하루는 더 이상 무의미하지 않았다. 그녀는 더 이상 실패한 엄마가 아니었다. 더 이상 과거에 갇힌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금을 살아내는 사람, 그리고 누군가의 내일을 응원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사랑은 때때로 우리가 감당하기 벅찰 만큼 멀리 떠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다시 마주할 용기를 품은 누군가가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그 용기가 다시 사랑을 만든다. 그것이 민서가 걸어온 길이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은 쓰러지고 길을 잃고 사랑을 놓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전하고자 했던 건 포기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었습니다. 작은 용기 하나가 아주 평범한 일성이 다시 살아나는 시작이 될 수 있고,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이 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비춰줄 수 있다는 걸 우리는 민서의 여정을 통해 함께 느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도 무언가 떠오르셨다면 그 감정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나를 지탱해줄 힘이 될 것입니다. 어려운 시간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작은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 마음속에도 살아있음을 잊지 마세요. 저희 채널은 사람과 삶을 위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앞으로도 함께 걸어가며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계속 만들어 가겠습니다. 저희에게 힘이 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아래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느끼신 점을 댓글로 나눠주시고 구독을 통해 앞으로의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한 번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